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해 일상적인 일처리가 어렵거나 재산 관리가 곤란해질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바로 성년 후견인입니다. 성년 후견인은 날 대신해서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해 줄 수도 있고 투표를 할 때 도와줄 수도 있다는데요. 이렇게 소소한 일상생활부터 자산 관리까지. 하지만 성년 후견인도 제멋대로 하면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. 사고를 당한 동생의 후견인이었던 친형은 동생의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. 재판부 가족 간의 돈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번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아무리 친형이라도 후견인으로 지정된 이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본 겁니다. 이런 판결에서 보듯 성년 후견인의 책임 매우 막중합니다. 하지만 본인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했다가 엉뚱한 사람이 지정될 경우 신청을 취소해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.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선 가장 가까이에서 날 돌봐주는 공적인 존재, 성년 후견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 지적장애 모녀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동생이 보험 50여 개 가입돼 있다. 그래서 이건 또 뭐냐 막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, 자, 후견인만 지정이 잘 됐었더라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, 이런 의견도 좀 있었죠. 자, 오늘 이 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, 변호사님, 저는 진짜 잘 모를 이 법의 진짜 문외한이라서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.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우리 돌봐주죠. 엄마 아빠가 통장도 대신 관리해주고 용돈 누가 용돈을 받으면 엄마가 대신 잘 가지고 있다가 보관해서 많이들 속았죠. 네, 속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돌봐주시잖아요. 저는 속았습니다. 네. 근데 성년이 된 경우에도 본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사고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. 또 고령 때문에 치매 같은 게 와서 그럴 수도 있고, 심지어 도박 중독, 알코올 중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그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. 자기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기를 쳐서 있는 재산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, 또 이렇게 돈뿐만이 아니라 병이 걸렸거나 했었을 때 그러면 병원에 누가 입원을 시킬 것이며, 이런 돌봐줄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부모는 아니지만,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성년이지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일단 그러면은 내용은 이제 뭔지 알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케이스를 좀 따져볼게요. 일단 사지마비가 된 동생의 성년 후견인, 이 형이 법정에 선 사건부터 좀 알아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어떠한 남성이 2011년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변병 장애를 얻었고 끝내 이제 사지가 마비됐는데요. 그래서 이 남성의 형이 2014년 이 동생의 이제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선임이 된 이후에 이 남형이 동생의 보험금 중 한 1억 2천만 원이랑 동생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 한 8천만 원을 합해서 빌라를 삽니다. 근데 이 빌라를 동생 명의가 아닌 본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겁니다. 근데 감독이 이걸 쭉 보다가, 법원이 이걸 쭉 감독하다가 혹시나 이 형이 나중에 변심을 해서 집을 자기 맘대로 처분할 경우 이걸 우려해서 형에게 동생 보험금을 다시 돌려놓거나 아니면 동생 보험금만큼 아파트 이제 지분을 이전하라라고 했는데 형을 이걸 거부했습니다. 그 이유가 내가 동생을 돌보기 편리한 곳에 아파트를 산 것뿐이고 장애가 있는 동생을 5년째 24시간 돌보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. 법원 결국 이 형을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근데 일단 뭐가 됐든 그냥 시체말로 날로 먹은 것도 아니고 돌보긴 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꼭 이렇게 처벌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. 일단 검찰이 기소를 했고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기소를 했고 법원 역시 형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유죄를 죄가 된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. 이 횡령액이 이제 큰 데다가 1억 2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. 꽤 크고 법원의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법원은 이제 친족 간에 생긴 이제 절도나 횡령 같은 경우에는 잘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이런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 그리고 가족 간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잘 처벌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
이 재판에서는 이 형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. 후견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친족이라고 해도 공적인 이제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 셈인데 이를 제대로 이제 원칙에 맞게 잘 했어야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. 자, 근데 일단 뭐 죄를 응징했다는 면에서는 뭐 그런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는데 형이 처벌을 받게 되면 당장 이 동생은 누가 돌보느냐. 네,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. 아, 법정 구속하기가 어려운 거죠. 왜냐하면은 형이 감옥에 가면 동생의 보호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동생을 위해서도 이제 처벌을 뭐 그냥 보여주기식에 그치게 되는데요. 사실 이런 식으로 빈틈이 좀 너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. 그렇다고 법의 선고를 받아들이기에는 또 이 형이 하는 이야기도 완전 지어낸 얘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. 좀 어떻습니까? 이거 그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, 이 케이스? 네. 저는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형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사실은 5년 동안 이 동생에게 24시간 붙어서 간병을 하는데 이 간병비만 해도 내가 이 쓴 보험비나 8천만 원 대출 받은 비용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완전히 또 고개가 아주 끄떡여지지 않잖아요. 힘은 들었겠다. 예, 예, 자식 돌보는 것도 힘든데 동생 돌보는 것은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공적으로는 이거는 역할을 책임을 부여받았으니까 그 책임을 법의 그 규칙을 지키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이 형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동생이잖아요. 근데 동생이 앞으로도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형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짐으로 느끼고 부담으로 느끼는데 이 동생을 평생 잘 돌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제3기관이나 이렇게 좀 안전한 데로 이 보호를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래도 친족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예. 변호사님, 이 성년 후견인 관련한 논란이 보통 이 재벌가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? 롯데그룹하고 또 한국타이어그룹. 그러니까 80, 90대 고령의 회장님이 자식들 중에 한쪽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은 다른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자, 그러면은 이 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어디까지 이렇게 딱 대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, 이게? 그냥 일상적인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별하게 뭐 허가를 받거나 하지 않더라도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집안 생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뭐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는 매매라는 법률 행위잖아요.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성년 후견이 대신 해주는 건데 그런데 막 이 후견 대상의 이름으로 빚을 진다거나 뭐 은행 가서 이 사람 이름으로 뭐 돈을 엄청나게 차용을 해온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, 뭐 집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쓸 용도로 쓰면서 명의만 이 후견을 피후견인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상속을 받는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게 좋은 일 같지만 거기에 따르는 다른 의무들이 같이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. 의외로 또 이 후견이 필요한 경우들이 선거 같은 경우도 내가 투표를 하고 싶은데 네네네네. 몸이 안 좋아서 밖에 못 나가겠다. 진짜. 그러면 나 대신에 내가 집에서 투표할 수 있게 신청을 해달라. 이런 것들을 이제 후견이 대신 신청 같은 걸 해줄 수가 있고 대리 투표를 하는 건 안 됩니다. 그렇군요. 예. 대신에 이제 기표소에도 원래는 다른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. 예. 이 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는 또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받쳐드리는 정도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볼 수는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렇군요. 그건 어쩔 수 없죠. 자, 근데 뭐 앞서 제가 이제 재벌가 사례도 들었지만 뭐 그걸 떠나서 그 유진 씨 전자 바이올린 이분이 딱 이 경우 아니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유진 박 씨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알게 된 사람도 굉장히 맞아요, 많을 텐데 맞아요. 유진 박 씨 이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좀 유명했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유진 박 씨의 이모가 2016년에 이제 법원에 자신과 유진 박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심판을 냈는데 법원이 다른 제3의 복지재단을 이제 후견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. 그러자 이모가 돌연 갑자기 이 후견인 신청을 취하해서 후견인 선임이 그냥 완전히 무산돼 버립니다. 결국 그 이후 유진박 씨의 재산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진박 씨의 매니저가 관리를 했었고 그 매니저가 유진박 씨의 재산을 헐값으로 처분한다거나 뭐 이렇게 재산을 가로채는 등 약 7억 원 정도의 사기를 저지르는 것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. 이 성년 후견인 신청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. 많다기보다는 이런 경우죠. 이게 친족이 후견인이 될 수가 있는데
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더 잘 돌보아 볼 수 있어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면 괜찮은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내가 맡겠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서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럴 때는 신청을 해놨던 걸 그냥 아유 뭐 취하해서 나 안 할래 빠지겠다 서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. 문제는 그러다가 이게 신청 취하는 것은 재판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신청이고 일방적인 취하니까 간단한데 붕 뜨는 경우가 생긴다는 그럴 거예요. 수 있겠네.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서. 그러네.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야, 그래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네. 2019년에 조현병을 앓고 있던 50대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니까 판단 능력이 좀 올젓지 않잖아요.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. 근데 이 아버님이 재력가였던 거예요. 그 유산이 40억이 남은 거예요. 아이고야. 그랬더니 이제 얼굴도 모르던 친척들이 다 서로 이제 후견을 하겠다라고 이제 막 들어오는 겁니다. 누구야 하면서 또 달려왔겠죠. 네,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. 그래서 어느 이제 친척이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저기 호주에 있는 어떤 그 사람한테 맡기자라고 얘기했는데 둘이 무슨 커넥션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법원이 보니까 이 친척들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체한테 후견을 맡깁니다. 그랬더니 또 이 친척들이 아니 우리는 이 성년 휴견을 취소하겠어 그러고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여성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. 이럴 경우에 방법 없어요, 그럼? 일단 민법에 따라서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사촌인의 친척뿐만 아니라 검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좀 이례적으로 후견인 지정을 다시 신청했는데 뭐 그 사이에 이제 이 여성 명의의 30억 원대 부동산은 모두 처분된 상태였고 후견인 지정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에 이 여성이 이제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. 아이고, 그렇구나. 변호사님 이거 좀 허점이 좀 보이네요, 이게. 그래서 사실 이걸 완벽하게 만들기가 어렵다면 지금 상황에서의 차선책은 뭐냐면 임의 후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뭐 혹시라도 무슨 탈이 났을 경우에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가 않다 그러면 아예 미리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.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후견인으로 해주십시오라고.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뭐 불의의 어떤 상황을 막을 수가 있긴 하죠. 그렇군요.